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 강일아입니다. 오늘도 역시 꿀팁 전해주실 성공가계부 이서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오프닝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빚과 생활고 때문에 내 모녀가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네. 이 부채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1,500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빚 갚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빚을 지는 원인 뭘까요? 네. 빚을 지는 원인 물론 뭘까요? 소득이 없고 네. 그다음에 자산이 없으니까 네. 빚을 지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빚이라는 게 이게 특정한 사람만 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특히.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다 주택 구입 담보대출로 또 많이 사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집에 가면 이 현관만 우리 집이지 내 그쵸. 집이지 다른 거는 다 은행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학금만 내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출로 구입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타잖아요. 자동차는 그쵸. 이것도 다 캐피탈 할부사. 맞아요. 예, 캐피탈 할부로 또 할부금 갚으면서 또 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서 생활용품 구입할 때는 다 또 신용카드로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이 다 빚이에요. 모든 게 다 빚인 거죠, 사실. 아, 그러네요. 빚 네. 속에 살고 있었네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 빚을 지는 요인을 살펴보면 네. 이런 우리나라는 특히 주택 구입하는데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 같은 이런 네.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많이 또 빚을 지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 대출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 신용카드 발급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정말요? 한 미국 국민의 25%는 은행 이용을 못 한다 그래요. 아, 25%나 은행이 네네. 된다고요?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근데 은행은 다 거래하잖아요. 그쵸. 대출도 웬만큼 다 받고. 그리고 은행에서 권유도 하죠, 신용카드 네네. 만들라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마트 가도 아줌마들이 하나 만들면 5만 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현금 오히려 더 저에게 주시기도 하니까.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 신용카드를 쓰면 굉장히 그 신용도가 높은 사람으로 그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막 발급해주고 요즘에는 조금 그쵸. 강화되긴 했지만 그 무분별하게 그 발급해줘서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를 많이 하게 네. 되면서 사실 이 빚지는 게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신용카드 없을 때는 사실 빚지는 게 우리 엄마들은 빚 안 지고 월급 타서 저축하고 해서 집 사고 그렇죠. 또 집을 팔아서 또 다른 집을 사고 네. 이러면서 재테크를 하셨는데 네. 이제는 그냥 다 이렇게 빚으로 모든 것을 그쵸.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이 빚이라는 게 지금 생활 속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쵸. 네, 녹아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개인은 이 부채에 대한 그 위험을 인식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네. 부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럼 이 부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채를 발생시키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아,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채의 목적이 타당한지를 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주택 구입 자금인지 아니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인지 네. 이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특히 네.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빚 얻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뽑아가지고 많이들 하시죠. 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요즘에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막 아파트 작은 아파트 갭 투자, 네. 네, 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게 빚으로 하는 투자기 때문에 사실 조바심이 막 생기거든요. 그쵸. 조바심이 생겨서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내가 이거 갖고 올 연말 안에 다 갚아야지 했는데 만약에 그게 주식이 안 오르거나 이러면 시기를 놓쳐서 또 빚을 갚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연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연체금도 만만치가 않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연체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금의 부채를 얻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금액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돼요. 네. 금액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빚을 막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요. 네. 빚을 얻을 때는 요즘에 특히 카드나 이런 것들 우편물 많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핸드폰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뭐 3천만 원 당일 대출 대출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네, 오긴 굉장히 하죠. 많이 그런 스팸 메일이 많이 네.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유혹 속에서 이제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부채 금액은 개인이나 가게가 이렇게 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규모여야 되는데 권고 기준은요. 네. 총 자산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네, 전체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40% 이하로 해라. 40% 이하요? 네네, 이렇게 유지하라고 기준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 근데 총 부채 비율이 40% 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지금 그쵸.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1,500조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가계 부채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진짜 이거는 어떻게 모두가 보면 같이 사회 운동으로 좀 해도 네. 될 소재입니다. 이거는. 네, 진짜 그렇겠네요. 네네. 또 여러 개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부채 비율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면요. 네. 네, 그 부채의 기간, 네. 네, 기간이 좀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월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뭐 장사를 하시고 사업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째 단기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이제 단기 대출 받지만 생각보다 이게 요즘에 장사가 안 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매출이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자를 내는 것도 버거워지고 해서 만기에 뭐 만기 일시 상환 해야 되는데 못하는 만기 연장이 그 대출 연장이 되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그분의 신용 등급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갱신을 거절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대출 한도를 줄인다든지 음.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빌리신 분이 당신은 3천만 원까지만 우리 은행에서 승인하겠습니다. 이러면 2천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갚아야 네, 한도가 그쵸?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발생되면 연체될 확률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채 기간도 조금 자기의 어떤 사업 패턴이나 소득,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이 어떻게 들어온지 네. 이런 것들 좀 따져서 좀 일으켜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채 상환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네. 사실 이 부채를 얻을 때는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부채를 얻을 때뿐이거든요. 이자 내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될 대로 되라. 일단 빌리고 보자. 일단 빌리고 일단 빌리고 네. 보자. 네. 이자는 내지만 나중에 어떻게 갚을지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람들이 못 갚잖아요. 맞아요. 예, 일단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아 이거 안 쓰고 내가 저기 뭐 이거 그냥 비상용으로 해놔야지 하는데 1,000만 원 꽉 채우고요. 계속 10년째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환 계획을 좀 세워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부채를 발생시킬 때면 어떤 돈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 네. 미리 계획하고 부채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를 뭐 일시에 상환할지 네. 만기에 아니면 매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할지 따져보고 그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네.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당연히 원리금 상환이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부채 관리를 위한 부채 상환 계획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네. 부채 상환 계획 어떻게 네. 세워야 될까요? 네, 이 부채 상황에 어떻게 세우지 사실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안 해보셨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네, 빚이 뭐 한두 개이신 분들은 금방 하겠지만 네. 빚이 여러 개인 분들은 더 막막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 부채 사실 이렇게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울 때는요, 부채 현황표를 일단 상세하게 다 네.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현황표 작성할 때는 채권자, 네. 그다음에 부채의 종류, 네. 그다음에 부채 잔액, 네. 그다음에 그 원리금 상환일, 네. 그다음에 이자율, 네. 그다음에 연체 횟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채권자는 뭐 땡땡은행, 네. 부채의 종류는 현금 서비스, 음. 부채의 잔액은 600만 원, 음. 그다음에 상환일은 매월 25일, 네. 이자율은 연 18%, 그다음에 연체 횟수는 없음, 없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네. 기록하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 부채의 종류가. 그쵸. 요즘에는 뭐 현금 서비스뿐만 담보대출도 있고, 뭐 카드론 같은 것도 그쵸. 있고 뭐 하니까. 그래서 이 부채 현황표를 작성한 뒤에는요, 네. 부채상 그 우선순위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럼 있죠. 다행이네요.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네. 노력이 필요하죠, 대신. 그럼요. 네. 네,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는요, 네. 한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긴급한 부채를 우선시해야 돼요. 긴급한 부채라고. 당장 하면. 안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것들. 네네네. 예, 당장 안 갚으면 큰일 나는 것들. 네. 그래서 긴급한 부채를 우선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자율이 높은 거. 그렇죠. 시간 지나면 더 막 내야 되는 돈이 네네. 많은 그래서 거니까. 카드론이나 현금 쓸 수 있어서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쵸. 예, 이자율이 높은 거. 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부채 금액이 적은 거. 적은 거? 예, 이자율이 낮아도 부채 금액이 적은 거.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 약관 대출. 이런 것들이 뭐 100만 원도 대출 받고 막 이렇게 돈이 없으면 네. 10만 원도 대출 받거든요. 약관 대출. 네. 네. 돈 없으면 진짜 그래요. 네. 네. 근데 10만 원, 뭐 20만 원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거의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보험회사 약관 대출이 굉장히 높아요, 이율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높아서. 네. 그리고 네. 이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빚을 없애는 게 그쵸.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 부채 목록에서 없애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네, 부채 금액이 적은 것을 하고요. 네. 네 번째는 위험한 빚. 그러니까 안 갚으면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주택 모기지겠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네. 뭐 주택 모기지는 긴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갚으면은 안 되는 큰일 거니까 나는 것들이죠. 네, 네. 해야 되고요. 네. 다섯 번째는 금융권의 이자가 높은 순서로. 그래서 제2 금융권의 대출로 시작해서 제1 금융권 대출로. 그러니까는 뭐 캐피탈 같은 네. 거 그런 데서 받은 것부터 먼저 갚고 그다음에 네. 은행 대출을 좀 이자가 낮으니까 네. 나중에 갚고요.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의 부채. 대부분 이제 가족들은 이렇게 무이자로 많이 빌려주잖아요. 원금만 갚아라. 그렇죠. 네, 하기 때문에 조금 여섯 번째는 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네. 조금 맨 마지막에 좀 갚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제 가지고 있는 부채를 말씀하신 부채 상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채 현황표를 만들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부채 상환 전략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서 갚을까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부채 상환 전략을 5가지로 제가 좀 요약을 오,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경비 절감을 통해서 저축을 해야 돼요. 빚 갚는 목적으로. 네. 경비 절감이라는 건 한마디로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건 사실 저는 학원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비. 아이들 학원비. 네. 네. 특히 뭐 이렇게 뭐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뭐 중학생? 네. 이게 물론 엄마들은 이제 안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죠. 보내긴 하는데요. 네. 교육비가 상당하거든요, 요즘에. 진짜 비싸요. 생각보다 네. 진짜 비싸요. 뭐 그냥 보통의 그냥 학원에도 한 과목당 30만 원 막 이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60만 그러니까 두 과목만 해도 60만 원, 70만 원 그렇죠. 하잖아요. 꽤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는 자녀가 2명이면 거의 뭐 150만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한 네. 분의 월급이 거의 다 나갈 정도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실 소득 대비 지출을 결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매월 적자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비율을 정하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네. 경비 절감을 통한 저축에는 특히 이런 학원비도 과감하게 조금 줄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고요. 두 번째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요. 특히 이거는 저는 이렇게 청년들한테 좀 권하고 싶어요. 네. 청년들한테 뭘 매각하라고 가진 게 얘기하시면요. 없으면 어떡하죠? 자동차. 아, 차를 이렇게 사더라고요, 청년들이. 맞아요. 요즘 빚내서라도 네. 거의 차를 근데 사는 차 편이죠. 한 대 운영하면 저기 한 달에 월 못해도 50만 원을 쓰거든요. 그렇죠. 기름값에 네. 자동차세, 네, 그다음에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보험료, 뭐 보험료 이렇게 하면 또 청년들은 보험료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자산을 매각해라, 그냥 걸어 다녀라.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네, 50만 원씩 저축을 해봐라. 1년에 600만 원 모은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산 매각을 통해서 그런 빚 갚는 상한 자금을 마련하고 네. 특히 뭐 우리 저번에 PD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판다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중고 같은 중고 물품. 네,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은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올려서 판대요. 요즘에 또 우리 PD님이 그렇게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판다는 거죠, 다른 저는 듣기만 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런 갖고 있는데 안 쓰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을 다 좀 매각을 해서 돈으로 현금화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 증대. 그러니까 네. 정규 직업은 있지만 자기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우리 PD님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PD님처럼 PD님 여기 나오세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촬영해 해주시고 이런 게 사실 다 이게 부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직업은 따로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 증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한 부채를 탕감. 그러니까 음. 이거는 채권자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분한테 매월 이자만 내다가 네. 이제 원금을 도저히 못 갚겠으면 이자는 나중에 받으시고 나 우선 원금부터 갚겠다 이런 네. 식으로 좀 협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이네요. 네, 왜냐면 원금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자만 주다 보면 빚은 안 줄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자를 안 주면 좀 그러니까 근데 이자를 몇 년 뭐 2, 3년 갚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한테 자기 사정을 좀 얘기하고 네. 근데 있는데 안 갚으면 나쁘지만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채권자한테 내가 원금부터 갚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그 미우새에서 이상민 씨가 아, 네네네. 이렇게 채권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자세죠. 그거. 네. 네.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내 네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렇죠. 마음가짐.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나쁜 분 아니고서는 사실 그쵸. 이자 매년 받았으면 신뢰도가 있으니까. 네, 신뢰도가 있으면 그럼 원금부터 갚아라 이렇게 네. 해주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성실하게 상환을 하다 보면 네. 또 조금 원금도 탕감도 받을 수 있고 그 좋은 그쵸. 채권자일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 채권자의 협상을 통해서 부채를 조금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다섯 번째는 조건이 좋은 부채를 통해서 악성 부채를 갚는 거예요. 악성 부채요? 네, 그러니까 뭐 악성 부채라는 거는 이자율 높은 거, 뭐 이런 부채인 거죠. 네. 그다음에 대부업체라든가 막 이런 무슨 론 해갖고 오는 부채들. 네, 네, 근데 네. 조건이 좋은 부채라는 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하는 햇살론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아, 네. 햇살론 같은 거는 이제 웬만큼 이렇게 신용 등급이 뭐 아주 좋지 않아도 소득만 있으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햇살론 네.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햇살론 같은 걸 받아서 그냥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부채를 갖고 뭐 카드 빚을 갚는다든지 네. 예, 이런 식으로 조건이 좋은 부채를 통해서 악성 부채를 상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햇살론 같은 거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이 빚을 조금 전체적으로 자기가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네. 먹으신 분들은요. 사실 이 집을 좀 건드셔야 돼요. 주택을. 마지막 노선이죠. 네. 마지막 노선은 집을 건드려야 되나요? 네, 집을 일단은 좀 줄이든지 아니면 지역을 조금 약간 멀리 약간 네. 외곽으로 가든지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빚이 사실 줄기 힘들거든요. 소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그렇죠. 예. 한순간에 그렇게 늘어날 일은 좀 적겠죠. 네네네. 그 소득이 일정하다면 사실 이 집을 조금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그 좀 빠른 길입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아까 악성 부채에 네.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악성 부채라는 거는 이자가 높고 네. 긴급하고 네. 채무 불이행 시 타격이 큰 그런 큰 부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채업자. 어. 네. 뭐 이런 사채업자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이제 빌릴 때 다 빌려 썼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정말. 못 빌리니까 이제 사채업자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네.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세운 뒤에는 네. 부채 상환 방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내가 제일 먼저 갚는 1순위 부채는 네. 뭐 땡땡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금액 7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네. 이건 어떻게 줄일까 하면 우리 뭐 보통 보험 많이 들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그죠.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네네.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좀 줄여서 보험료 줄이기 위한 보험 증거 리모델링을 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그런 해약합금들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한 달 안에 상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1순위 그 부채는. 그리고 네. 또 2순위는 뭐 네. 땡땡은행에 카드 할부 잔액 신용 구매한 거 그게 300만 원 있다. 네. 그러면 상환 전략은 오늘부터 신용카드는 절대 안 쓴다. 자르는 거죠 신용카드를. 그렇죠. 가위로 뚝 잘라버려야겠죠. 절대 안 쓰고 그다음에 매월 급여에서 50만 원씩 300만 원 6개월 갚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기록을 네, 해야죠. 네. 예,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전략도 기록을 세우고요.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거든요, 빚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빚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요, 부채 상환 그런 실행 계획표를 또 새롭게 작성해야 돼요. 아, 빚이 없어진 상태에서. 없어질 때마다 새롭게. 그렇죠. 왜냐면 네. 또 상황이 또 어떻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빚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새롭게 계속 네. 또 그 상황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요. 네. 대신 이 처음에 작성한 부채 상황 계획표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조금 없애지 마시고요.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으시면
아무래도 그 부채 상환에 대한 그 의욕을 고취시키죠. 네. 그렇죠. 이제 빚이 하나 둘씩 없어져 간다라는 그런 뭔가 성취감? 뭐 네, 그런 것도 네, 분명히 네. 있을 테니까요. 네. 이 부채 상환 계획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으시면 네. 빚 갚기 실행하실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꿀팁이 있으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서점에 가면 재테크 관련 책이나 네.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할부 구입을 자제한다. 네, 신용카드도 빚이라는 점. 네. 네. 두 번째는 반드시 쇼핑할 때는 물건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저 또 알 수 있어요. 배고플 때 절대 장 보면 안 된다. 그쵸. 그럼 떡이라도 먹고. 그럼 엄청 뭔가 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요즘 인터넷 쇼핑, 홈 아. 쇼핑. 맞아, 네. 너무 쉬워요. 진짜. 중독자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거 막 사잖아요. 맞아요. 마감입니다. 그럼 또 매진입니다. 마음 급해지죠. 또 손 진짜 급해지고 매진입니다. 막.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1+1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TV 홈쇼핑 등은 꼭 필요할 때만 방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쇼핑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적은 빚을 먼저 갚고요. 네.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높은 청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남의 빚 보증 서지 않게. 아, 보증. 네네. 보증을 쓴다는 거 그 사람의 빚을 내가 갚는다는 그쵸. 거잖아요. 굉장히 그쵸. 이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모 자식 간에도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위해서 빚 보증 했다가 부모까지 길거리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드물게 일어나는. 네, 일이죠. 자식도 자식이 만약에 파산하면 피할 부모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빚 보증 서지 않기. 네. 일곱 번째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네,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빚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요. 필요하다면 혼자 못 하시겠으면 네. 저와 같은 상담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이요. 꼭 그러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오늘 진짜 꿀팁 엄청 전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도움 되셨나요? 엄청 도움됐어요. 네네. 네. 오늘 부채갚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나요? 이 빚갚기 프로젝트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www.성공가계부.com을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